그날 새벽 폐지가 산처럼 쌓인 허름한 방에 한 여자가 쓰러져 있었거든요. 숨은 약했고 연기는 점점 온 방을 뒤덮고 있었죠. 그 순간 불길 사이로 소방관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손전등의 빛이 바닥을 스치는 찰나 그는 갑자기 걸음을 멈췄죠. 그 얼굴, 그 모습, 순정이? 여자는 흐릿한 눈동자를 떨며 천천히 승우를 바라보았거든요. 승우 씨, 아카시아 꽃길에서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었던 그 두 사람이 37년 전 헤어졌던 첫사랑, 불길 속에서 마지막 사랑이 되어 다시 만났습니다. 두 사람의 기억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 오래된 아카시아 꽃길로 걸어가고 있었거든요.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언제나 실제 숨겨진 금빛 사연들을 들려드려요. 삶이 남긴 금빛 같은 순간, 금빛 사연입니다. 봄비가 한번 지나가고 난 뒤라 산골 공기는 묵은 먼지가 한번 씻겨 내려간 듯 맑았어요. 그날 교회 야외 예배 장소는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언덕 아래였죠. 아카시아 나무들이 둥글게 둘러싸여 있고 가지마다 연두빛 잎이 막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얘들아, 이제 보물찾기 할 거야. 찬송가 번호 적힌 쪽지 찾으면 사이다 나간다. 전도사님이 웃으면서 말하자 아이들이 우르르 흩어졌어요. 흙길이로 발자국 소리가 튀었고 누군가는 벌레가 나왔다고 소리치기도 했죠. 배순정은 친구들보다 한 걸음 느리게 움직였어요. 웃음은 잘 웃는데 먼저 뛰어드는 성격은 아니었거든요. 그렇다고 뒤로만 빠져 있는 것도 아닌 딱 그 중간쯤에 서 있는 아이였죠. 순정아, 안 찾니? 교회 집사님이 물으니 순정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찾아요, 근데. 제 눈에는 잘 안 보이네요. 대답은 그렇게 했지만 눈동자는 계속 아카시아 그늘 밑을 살피고 있었죠. 어쩌면 중요한 건 늘 사람들 눈길에서 조금 비켜난 곳에 숨어 있는 것 같았거든요. 언덕 아래쪽 조금 낮은 둔덕에 아카시아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어요. 가지가 사선으로 길게 뻗어 있어서 그 아래로 작은 그림자가 생겼죠. 순정이는 괜히 거기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마음이 먼저 움직인 거였죠. 그런데 그 나무 아래에 누군가 이미 와 있었거든요. 순정이가 멈춰섰고 그 순간 서로의 손이 동시에 같은 쪽지를 향해 내려갔어요. 흙 위에 반쯤 묻힌 작은 흰 종이 한 장. 약속이나 한 듯 두 손이 동시에 그 종이를 덮었죠. 아, 미안. 먼저 손을 뺀 건 서승우였어요. 순정이는 손을 빼려다 멈췄죠. 그 짧은 찰나에 서로의 눈이 마주쳤거든요. 햇빛이 아카시아 잎 사이로 조금씩 흘러내려서 둘 사이 공기만 부드럽게 맑아 보였어요. 멀리서 아이들 떠드는 소리는 그대로였는데 둘이 서 있는 그 자리는 조용했죠. 너 먼저 찾을래? 승우가 말했어요. 말끝이 살짝 떨렸죠. 아니야. 승우, 네가 먼저 잡았잖아. 순정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자기 이름이 어떻게 튀어나왔는지 본인도 잘 몰랐죠. 그저 저 아이의 이름은 예전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같은 교회, 같은 동네, 같은 학교. 그런데 이렇게 가까이 서본 건 처음이었죠. 그럼 같이 볼까? 승우가 조심스럽게 손을 다시 내밀었거든요. 두 손가락 끝이 살짝 스쳤죠. 그 짧은 다음에 둘 다 동시에 숨을 아주 조금 멈췄어요. 쪽지에는 작은 글씨로 숫자 하나가 적혀 있었죠. 찬송가 214장. 보물이다. 순정이가 먼저 속삭였어요. 승우는 그 말을 듣고도 종이를 바로 빼앗지 않더라고요. 같이 찾은 거니까 우리 반반이죠? 그 말은 어딘가 어색했지만 순정이는 웃음이 새어나오는 걸 막지 못했거든요. 보물도 반반이 되나요? 글쎄요. 사이다는 나눠 마시면 되죠.
말하고 나니 본인도 웃더라고요. 그 웃음이 아직 완전히 자란 목소리가 아니라 어딘가 덜 마른 나무처럼 투박했죠. 근데 순정이 귀에는 이상하게 오래 남았거든요. 그날 오후 예배가 끝나고 아이들은 논두렁길을 줄줄이 걸어 내려왔어요. 햇빛은 조금 기울고 있었고 논에는 물이 반쯤 차 있었죠. 물 위에 하늘이 얇게 깔려 있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마을 입구 근처에 오래된 우물이 하나 있었더라고요. 돌로 둥글게 쌓아 올린 누구나 한 번쯤은 기대어 보았던 우물이었거든요. 목 말라 죽겠다. 나 먼저 길을 내. 아이들이 외치며 우물로 달려갔어요. 물지개를 메고 지나가던 동네 아저씨가 말렸죠. 야야, 장난치다 빠진다. 한 명씩 해라. 순정이는 조금 뒤에 도착했어요. 양손으로 두레박 끈을 잡고 조심스럽게 물을 올리려는데 뒤에서 손이 하나 척 하고 끼어들었죠. 같이 들까? 또 승우였어요. 혼자도 할 수 있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두 손으로 끌어올리기엔 물이 꽤 무거웠거든요. 두레박이 절반쯤 올라왔을 때 순정이 손목이 살짝 흔들렸죠. 그 순간 승우가 옆에서 힘을 조금 보탰더라고요. 손 다칠라 그래. 말 한마디는 짧았는데 그 안에 섬세한 걱정이 들어 있었거든요. 순정이는 굳이 고개를 들지 않았죠. 고개를 들면 얼굴이 빨개졌다는 걸 들킬 것 같았거든요. 두레박이 우물가에 닿자 선득한 물냄새가 올라오더라고요. 순정이는 동그란 바가지를 물 위에 띄워 한가득 떠냈고 승우에게 먼저 내밀었죠. 먼저 마셔. 너 목마르잖아. 그래도 오늘 사이다 반은 승우, 네 거였으니까. 그 말에 둘 다 잠깐 멈칫했어요. 아카시아 나무 아래에서 나눴던 그 쪽지가 여기까지 따라온 느낌이었죠. 그럼 같이 마실까? 승우가 바가지를 조금 기울였고 순정이가 그 맞은편에서 살짝 마주섰죠. 서로 반씩 나눠 마신 물이었거든요. 그날 우물물은 이상할 정도로 달았죠. 해가 기울고 마을에 하나둘 불빛이 켜질 시간이었거든요. 순정이는 집으로 돌아와 저녁 설거지를 도운 뒤 작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책상이라 부르기엔 조금 작은 낡은 나무 상위에 일기장이 한 권 놓여 있었죠. 순정이는 연필을 깎지 않은 채로 그냥 잡고 오늘 날짜를 썼어요. 그리고 한참 동안 다음 문장을 쓰지 못했죠. 마음속에 있는 말을 어떻게 글자로 옮겨야 하는지 그 방법이 잘 떠오르지 않았거든요. 오늘 아카시아 나무 밑에서 여기까지 쓰고 연필이 멈췄어요. 조금 있다가 단어 하나가 더 내려앉았거든요. 첫 번째 보물을 찾았다. 그리고 그 밑에 또박또박 이름을 썼어요. 서승우. 한 번 쓰고 지웠다가 다시 쓰고 또 쓰고 어느새 일기장 한 페이지 전체가 같은 이름으로 채워졌더라고요. 글씨는 조금씩 흐트러졌지만 마음만은 한 줄도 흐트러지지 않았죠. 마지막 줄에 순정이는 작은 시처럼 짧게 적었어요. 오늘 우물물은 왜 이렇게 달았을까? 같이 마셔서였을까? 연필 끝이 종이를 스치는 소리가 조용히 방 안을 채우고 있었어요. 밖에서는 개 짖는 소리와 누군가 문 닫는 소리가 멀리 섞여 들려왔지만 순정이의 밤은 그저 한 이름으로만 가득했죠. 등불을 끄고도 눈을 바로 감지 못했거든요. 아카시아 나무 아래로 비치던 햇빛, 우물가의 물소리, 같이 잡았던 두레박근의 감촉이 자꾸 떠올랐죠. 그날 밤 순정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웃으며 잠이 들었거든요. 이 사랑이 어디까지 가게 될지, 어떤 모양으로 부서지게 될지, 아직은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였으니까요. 어느덧 세월이 흘러갔고 대학에 들어가고도 순정과 승우는 늘 같은 길을 걸었죠. 캠퍼스가 아무리 넓어도 사람들로 북적여도 승우의 눈동자는
늘 순정부터 찾았으니까요. 둘이 함께 걷는 그 골목만큼은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날도 강의가 끝난 뒤 해가 비스듬히 골목벽에 기대앉아 있었어요. 순정은 손에 아카시아 꽃잎 하나를 들고 있었죠. 승우 씨, 이 향 기억나요? 기억나죠? 우리 처음 그때 말끝이 닿기도 전에 둘 다 조용히 웃었거든요.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마음이 먼저 움직이는 순간이었죠. 전봇대가 기울어진 그 모퉁이에 다다랐을 때 순정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더라고요. 승우 씨, 순정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떨렸거든요. 승우가 천천히 돌아봤고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둘의 숨이 스쳤죠. 그리고 바람이 잠깐 멈춘 듯한 순간 둘의 첫 키스가 떨리듯 조심스럽게 피어났거든요. 아카시아 향이 가슴에 깊게 스며드는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서로에 대한 마음은 한층 선명해졌죠. 하지만 결혼을 이야기할 만큼 성숙해진 건 아니었거든요. 둘 다 20살 조금 넘은 청년이었으니까요. 시간은 지나 봄의 골목길, 벚꽃잎이 아직 다 지지 않은 오후였어요. 순정이는 늘 그렇듯 노란 가방을 메고 작고 조용하게 웃고 있었죠. 그 모습만 보면 누구라도 마음이 가라앉을 만큼 참 고요한 아이였거든요. 승우는 옆에서 천천히 걸었어요. 뭔가 말을 하고 싶어 입술이 자꾸 떨렸지만 말을 꺼낼 용기는 쉽지 않았죠. 괜히 말실수라도 해서 그 애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상하면 어쩌나 그런 생각부터 앞섰을 테니까요. 그 정도로 그는 순정을 아꼈습니다. 아끼는 마음이 깊으면 사람은 쉽게 사랑한다는 말을 못하거든요. 그런 남자였습니다. 그날도 둘은 밥을 먹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아무 말 없이 걸어도 하나도 어색하지 않은 시간. 승우는 그런 시간이 좋았죠. 말보다 분위기가 더 따뜻해지는 그런 사이니까요. 그런데 그날 골목 입구에서 승우의 오래된 친구 철구를 보게 됐죠. 철구는 20살이 되기도 전에 아이를 낳은 친구였거든요. 한때 동네를 웃음으로 떠들썩하게 만들던 늘 장난스러운 그런 친구였죠. 그런데 지금은 너무 빠르게 늙어버린 얼굴이었어요. 말수가 줄었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죠. 철구는 아기를 안고 있었는데 그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거든요. 한 손엔 우유병, 다른 한 손엔 기저귀 봉투. 그 모습이 이상하게도 승우의 가슴을 쿡 하고 찔렀습니다. 철구는 웃으려고 했지만 웃음이 입가에서 금방 사라졌죠. 야, 승우야. 너는 잘 지내냐? 그 말 속엔 난 못 지내라는 뜻이 너무 선명하게 묻어 있었거든요. 잠시 뒤 철구의 아내가 골목 끝에서 짜증 섞인 목소리로 외쳤으니까요. 철구야, 빨리 와! 애 또 울잖아! 철구는 대답도 못한 채 고개를 떨구고 걸어갔어요. 아기의 울음, 철구의 한숨, 그 뒤로 이어지는 무거운 발자국 소리까지 모두 승우의 귀 속에 깊이 박혀버렸죠. 그 순간이었어요. 승우는 처음으로 막연한 두려움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은 못했죠. 그저 사람이 사랑을 지키지 못한다면 이렇게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아주 작게 하지만 분명히 스며들었거든요. 그는 옆에 있는 순정을 몰래 바라봤습니다. 평소처럼 고개를 숙이고 작은 웃음을 입가에 머금은 순정. 그 모습이 왠지 멀어질 것 같았거든요. 누군가 데려가 버릴 것처럼 뭐라 말할 수 없는 불안함이 목구멍을 천천히 조여오는 느낌이었죠. 평소 같으면 아무렇지 않게 지나칠 순간인데 그날따라 그 불안이 자꾸만 커져버렸거든요. 순정이가 누군가와 결혼을 하고 그 미소가 다른 누군가에게 향한다면 그건 정말 못 견딜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승우는 조용한 성격이었어요. 자신의 마음을 막 던지는 사람이 아니었죠.
그래서 더 불안했습니다. 말 한마디를 꺼내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는 남자였으니까요. 둘이 동네 언덕위까지 걸어 올라왔을 때 승우는 마침내 발걸음을 멈췄죠. 심장이 두근거렸고 입술은 마른 종이처럼 붙어 있었거든요. 순정아, 조용히 그러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순정이 고개를 들었어요. 햇빛에 눈부신 표정, 그 순간에도 참 예쁜 아이였죠. 승우는 숨을 한 번 삼켰어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을 꺼냈죠. 너 혹시 언젠가 누구랑 먼저 결혼해버릴까봐 그게 좀 무섭더라. 말이 길어졌죠. 하지만 그게 그가 가진 가장 솔직한 마음이었거든요. 순정은 잠시 놀란 듯 눈을 깜빡였죠. 그리고 작게 웃었죠.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승우 씨. 그 말 하나로 승우는 다리가 풀릴 만큼 안도했거든요. 그날 이후 승우는 순정을 조심스레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죠. 소리 없이 배려하고 소리 없이 사랑하는 묵직한 신사 같은 남자요. 승우 씨, 어디 아파요? 아니요. 그냥, 그러다 골목 모퉁이에 다다랐을 때 승우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었거든요. 순정이 조용히 그를 바라봤죠. 그리고 승우는 아주 진지한 얼굴로 말했어요. 순정아, 순정의 눈동자가 살짝 흔들렸죠. 승우는 숨을 한 번 크게 들이켰어요. 나는 너 놓치기 싫거든. 누가 뭐래도 나는 너랑 같이 살고 싶어. 그 말은 준비된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조급함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고 무엇보다 사랑이 너무 컸거든요. 순정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저도요, 승우 씨. 다른 사람 생각한 적 없어요. 승우는 조용히 순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은 손이었는데 왜인지 모르게 평생 놓치고 싶지 않은 손이었거든요. 28이 되면 우리 결혼해요. 그땐 내가 당신을 지킬 수 있을 만큼 어른이 되어 있을 것 같아서요. 그 말 끝에 순정의 눈가가 고였죠. 그리고 순정이는 결심했거든요. 그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지만 이번에도 들키지 않으려고 고개를 푹 숙였죠. 그 순간 멀리서 누군가 둘을 보고 있었거든요. 승우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녀의 표정엔 환영도 기쁨도 없었으니까요. 그냥 말없이 고개를 살짝 돌렸죠. 배순정이라는 이름이 그녀 마음속에서 이미 조심스레 밀려나고 있다는 걸 누구도 모른 채 말이에요. 시간은 흘러 어느덧 승우와 순정이는 28살이 되었고 승우는 드디어 꿈꾸던 소방관으로 임용되었죠. 동네 어르신들은 그를 볼 때마다 순하던 승우가 어엿해졌네 하며 흐뭇하게 웃었죠. 순정 역시 작은 제침 공장의 격리 직원으로 취직했습니다. 박봉이었지만 그래도 아침이면 출근할 곳이 있다는 게 순정에게는 감사한 일이었거든요. 그러나 부모님의 빚은 늘 그림자처럼 그녀의 삶을 따라다녔으니까요. 그녀는 퇴근길마다 한참 동안 집 앞 골목에서 숨을 한 번 크게 쉬고 들어가곤 했거든요. 문을 여는 순간 또 싸움이 벌어져 있을까봐 늘 마음이 조마조마했죠. 임용된 뒤부터 승우는 순정을 볼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거든요. 소방서의 야간 당직, 시민 신고, 구조 요청.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마다 소방서 일을 마치고 나오면 승우의 발은 늘 같은 곳으로 향했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냥 마음이 먼저 걸어갔죠. 순정이네 집 골목. 가로등이 반쯤 깜빡거렸고 바람이 전깃줄을 스칠 때마다 아카시아 향 같은 것이 아주 희미하게 흘렀거든요. 승우는 담장 아래 조용히 손을 넣고 돌 하나를 굴렸어요. 이상하죠.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말도 못하면서 그 집 앞에서는 몇 시간이고 머무를 수 있었더라고요. 그날도 그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처럼 읊조렸죠. 순정이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 밥은 제대로 먹었을까? 그러다 문득 바람이 스르륵 불어오면 승우는 아주 조심스럽게 소리를 죽여 한 소절을 흘렸어요. 노래라기보다 생각이 흘러나온 거였죠. 보고 싶다고 말은 못하겠고, 그래도 오늘은 웃었으면 좋겠다. 허공에 흩어지는 그 소리가 자기 귀에조차 들릴까 말까한 정도였는데 이상하게도 그 몇 마디만으로 가슴이 뜨거워지고 또 시려왔으니까요. 참 나도 웃기지. 사랑 하나 제대로 표현 못하면서. 그는 작게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는 말 못한 마음이 줄줄이 묻어 있었죠. 그러다 고개를 들면 순정이 방 창문에서 새어나오는 조그마한 불빛이 가슴을 덜컹하게 만들었거든요. 저 불빛이 나 때문에라도 조금은 따뜻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며 승우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죠. 하지만 그는 몰랐어요. 그 창문 뒤에서 순정이 숨을 죽인 채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걸. 순정은 커튼 사이로 아주 조심스럽게 그를 보며 속으로 혼잣말을 했거든요. 왜 이렇게 매일 와요, 승우 씨. 그러다가 내 마음 다 들키면 어떡하려고요. 그리고 그 애틋함을 견디지 못해 창문을 슬며시 닫고 이불 속에 얼굴을 묻었죠. 그러면서 승우가 흘린 그 작은 노랫소리가 순정의 가슴 속 울림으로 내려앉아 살며시 말했거든요. 그가 아니면 안 된다고. 그러나 가난이 깊어지고 마음은 더 불안해졌죠. 순정의 부모님은 빚 문제로 자주 다투기 시작했으니까요. 이웃들이 한두 번쯤 무슨 일 있나? 하고 물어볼 정도였죠. 순정은 늘 중간에서 말리며 괜찮아요, 조금만 더 힘내요. 말했지만 그 말이 점점 약해지고 있었죠. 마음속 불안이 자꾸만 차올랐거든요. 그리고 승우는 그날 밤 왠지 모르게 가슴이 불편했어요. 늘 가던 길인데 오늘은 참 마음에 걸렸죠. 그리고 그때 바람 끝에 무언가 타는 듯한 기운이 스며왔거든요. 승우가 소방서에서 당직 중이던 오후 순정은 회사 일이 밀려 평소보다 늦게 퇴근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무전기가 울렸습니다. 가옥 화재 발생. 인명피해 가능성 높음. 즉시 출동하라. 승우는 반사적으로 장비를 메고 뛰어 올랐거든요. 불길한 예감 때문에 그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소방차가 골목에 들어서는 순간 승우는 얼어붙었습니다. 그 집, 순정이 사는 그 집. 불길은 창문을 삼켜버렸고 이웃들이 울부짖으며 물을 퍼나르고 있었으니까요. 안에 두 분 있어요. 못 나왔어요. 그 말에 승우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불 속으로 뛰어들었죠. 그러나 불길은 너무 빨랐고 방 안은 이미 온통 검은 연기로 가득했거든요. 두 사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승우는 이를 악물고 두 시신을 밖으로 옮겼지만 이미 늦었죠. 그리고 그때 멀리서 순정이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천둥처럼 흔들리는 발걸음, 차마 가슴에 담기 힘든 울음. 엄마. 아버지. 그 순간 승우는 세상의 어떤 불보다 더 뜨거운 고통이 자신의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것을 느꼈거든요. 순정의 부모님이 떠나신 지 몇 달이 지났어요. 집은 불에 타 잿더미가 되었고 남은 건 빚뿐이었거든요. 그 빚은 생각보다 훨씬 컸고 빚쟁이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순정을 찾았죠. 배순정! 사람 죽이려고 작정했어? 나와! 문짝이 부서지도록 두드리는 소리가 골목 전체를 뒤흔들었거든요. 순정은 방에서 숨을 고르며 손등으로 눈물을 쓱 닦았죠. 올 시간도 기대할 사람도 없었으니까요. 그저 버텨야 했거든요. 문이 열리자 남자 둘이 골목을 메우며 들어왔어요. 눈빛은 예전보다 더 거칠었고 말투에는 살기가 서렸죠. 돈 갚을 사람이 죽었으면 그 자식이 갚아야지! 법이 그래. 배순정, 너 감옥 가고 싶냐?
순정은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하지 못했죠. 심장이 너무 빨리 뛰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거든요. 남자 하나가 방바닥을 발로 차며 소리를 질렀어요. 우리가 봐줬으니까 이 정도지. 보증 서준 사람들 다 난리야. 이번 주 안에 정리 못하면 경찰서 갈 줄 알아. 그 말은 협박이 아니라 선언처럼 들렸거든요. 순정의 두 손이 떨리며 잡고 있던 봉투가 바닥으로 떨어졌죠. 그때였습니다. 골목 끝에서 누군가 뛰어오는 발자국 소리. 승우였어요. 당직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 순정의 집 앞에 소란을 듣고 그는 또 한 번 숨이 멎는 느낌을 받았죠. 순정아, 무슨 일이야? 승우의 목소리는 조심스럽고 떨렸습니다. 그러나 빚쟁이는 비웃으며 말했죠. 이 여잔 빚내서 굶어 죽게 생겼어. 내가 뭔데 끼어들어? 소방관이면 영웅이냐? 사람 하나 못 지키는 게 영웅이야?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승우의 얼굴이 굳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공무원 신분이기에 손을 쓸 수도 없었죠. 순정은 조용히 말했어요. 승우 씨, 가세요.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요. 그 말이 승우를 더 무너뜨렸죠. 괜찮다는 말 뒤에 숨어있는 수많은 상처들이 너무 선명하게 보였거든요. 빚쟁이들은 마지막 한마디를 남기고 돌아섰어요. 일주일. 그 안에 못 갚으면 감옥이다. 그냥 그렇게 알아. 골목이 조용해지자 순정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손등으로 입을 막고 소리를 내지 않으려 했으며 울었거든요. 승우도 순정의 등 뒤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눈물이 한 방울씩 바닥으로 떨어졌죠. 순정아,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혼자 이렇게 버티고 있었어. 그 말에 순정은 힘없이 웃었죠. 승우 씨까지 힘들까 봐요. 난 원래 혼자 버티는 사람이니까요. 승우는 참기 어려울 만큼 가슴이 아파왔어요. 그냥 순정을 안아주고 싶었지만 그녀의 어깨가 너무 약해 보여 손도 대지 못했거든요. 그때 뒤에서 또 하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갑고 건조하고 단호한 승우야. 승우의 어머니였어요. 그녀는 순정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입술을 꼭 다물었죠. 네가 저런 여자와 결혼하겠다는 거냐? 순정의 눈이 크게 흔들렸죠. 승우는 당황한 듯 어머니, 그게 승우의 엄마는 말을 끊었죠. 빚쟁이에게 끌려다니고 부모도 지켜주지 못하고 집안은 불타고 이런 처지의 여자를 우리 집안에 들인다고. 너 소방관이다. 너한텐 책임이 있어. 그 말은 칼처럼 순정의 가슴을 베었죠. 순정은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항상 그랬듯 아픔을 조용히 삼켰죠. 승우의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거든요. 나는 절대로 저 아이를 며느리로 인정 못한다. 우리 집안은 절대 망하고 싶지 않아. 그리고 발걸음을 돌리셨거든요. 순정은 눈을 감았습니다. 승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죠. 순정은 그런 승우를 보며 작게, 아주 작게 속삭였거든요. 미안해요, 승우 씨. 정말 미안해요. 순정의 삶은 부모를 잃은 날부터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빚쟁이들은 장례가 끝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순정을 찾아왔거든요. 배순정 씨? 당신 부모가 빚을 이런 식으로 남겨놓고 갔어. 우린 손해보면 안 되잖아. 그 말은 돈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의 인격을 깎아내리는 소리였거든요. 우리가 사람 하나 못 데려갈 것 같아, 순정 씨. 이건 선택이 아니야. 순정은 가만히 듣기만 했어요. 늘 그렇듯 조용히 마음속에서만 울었죠. 그날 밤 승우는 소방서 근무를 마치고 달려왔거든요. 순정의 얼굴은 전보다 더 창백했고 입술은 자꾸만 말라붙어 있었죠. 순정아, 무슨 말이야? 부잣집에 들어가겠다니. 순정은 고개를 들지 않았죠. 빚을 갚아야 해요. 저 때문에 당신이 피해 입으면 안 되잖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흐느낌이 아니었어요. 놀랍게도 아주 담담했거든요. 마치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결심처럼. 승우는 그 담담함이 더 견딜 수 없었습니다. 내가 갚을게. 내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볼게. 그러니까 그런 집에 가지 마. 제발, 부잣집에 들어가겠다니. 순정은 고개를 들지 않았죠. 잠시 숨을 골랐고 그러다 아주 조용히 말했죠. 승우 씨, 저 때문에 누가 다치는 건 싫어요. 그 말은 빚 때문도 가난 때문도 아니었어요. 단 하나 승우를 지키려는 마음이었거든요. 순정아, 내가 다칠 게 뭐가 있어. 내가 너 더 지켜줄 수 있어. 승우는 간절했지만 그 말이 얼마나 무력한지 둘 다 알고 있었거든요. 부잣집 사내들은 이미 결정을 내려두고 있었고 그들의 표정엔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이 숨도 못 쉴 만큼 짙게 깔려 있었죠. 순정은 그걸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이 빚은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니라 폭력과 위험의 문제라는 걸. 승우 씨까지 이 사람들 손에 다치면 저는 못 살아요. 그녀는 울지 않았어요. 그저 담담하게 자신이 지켜야 할 사람을 지키려는 얼굴로 말했죠. 승우는 그 말에 완전히 무너졌으니까요. 승우는 이제 막 소방관이 된 청년이고 월급은 많지 않았고 순정의 부모가 남긴 빚은 상상보다 훨씬 컸죠. 부잣집 사람들은 이미 결정을 내리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첩으로 데려가면 빚은 깨끗하게 없애주죠. 조건은 아시잖아요. 그 조건, 말하지 않아도 모두 아는 그 조건. 순정은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을 모아 조용히 떨고 있었죠. 승우는 애써 말했거든요. 순정아, 가지 마. 부탁이야. 그 집 가면 너는. 목이 잠겨 말을 잇지 못했죠. 순정은 가만히 그의 손을 잡았어요. 한 번도 먼저 잡아준 적 없던 손. 하지만 그날 그녀가 먼저 잡았거든요. 승우 씨, 사람은 자신이 지킬 수 있는 자리에서 살아야 해요. 저는 지금 버티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요. 승우의 눈이 붉어졌죠. 그게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는 이유가 돼? 순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울어버리면 가지 못할 테니까. 잠시 뒤 마당 앞에 검은 차가 들어왔어요. 부잣집 집사와 사내들이 내렸더라고요. 배순정 씨, 준비됐으면 나갑시다. 순정은 손에 작은 보자기 하나를 쥐고 일어섰죠. 그게 그녀의 전부였거든요. 삶, 기억, 상처, 사랑 모든 것이 그 작은 보자기 속에 담겨 있는 듯 했으니까요. 승우는 다급히 그녀를 붙잡았죠. 순정아, 너 정말 가는 거야? 그녀는 마지막으로 미소를 지었죠. 하지만 그 미소는 기쁨이 아니라 깨진 마음을 붙잡는 미소였거든요. 승우 씨,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그 순간 승우는 또 한 번 무너졌죠. 항상 조용했던 남자, 한 번도 감정을 내보이지 않던 남자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으니까요. 그럼 왜 나한테 오지 않는데? 왜 그런 집에 가 왜? 순정은 울면 안 되는 사람이었죠. 울어버리면 다 놓을 것 같았으니까. 그래서 담담하게 말했거든요. 사랑한다고 해서 다 지킬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승우가 본 장면은 단 하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자가 돈이라는 것에 묶여 자신의 손을 떠나 다른 남자의 집으로 끌려가는 모습이란 걸. 그 순간 승우는 진심으로 이렇게 느꼈거든요. 내 심장이 터져 피가 흐르고 있어. 결국 승우는 그의 심장이 깨지는 고통이 그를 관통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했거든요. 그 깨진 조각이로 눈물이 조용히 떨어졌어요. 그런데 부잣집 사내가 순정의 손목을 잡아 끌고 차문을 닫으려는 그 순간 승우는 거의 속삭이듯 찢어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정아, 왜 나한테 한 번이라도 기대지 않았어? 왜 나한테만은 끝까지 괜찮은 척해? 순정은 차문이 닫히기 전 작게 중얼거렸죠. 승우 씨,
부디 행복하세요. 차가 떠난 뒤 승우는 그 자리에 오래 앉아 있었죠. 두 손을 무릎에 떨어뜨리고 하늘을 보지도 못하고 땅만 바라보며 끝없이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랑을 잃은 게 아니었거든요. 사랑을 지킬 힘이 없었던 자기 자신을 잃은 거였죠. 부잣집 대문은 조용했어요. 부잣집이라면 원래 그래야 하는데 그 집의 조용함은 좀 달랐죠. 사람 소리가 아니라 숨을 삼키는 소리만 있는 곳이었거든요. 순정이 처음 들어섰을 때 집안 공기는 낯선 향수 냄새와 눅눅한 정막이 섞여 있었어요. 여기서 내가 살아야 하는 거구나. 그녀는 조용히 인사했고 집사와 여자는 대답도 하지 않았죠. 그 집 남자는 순정을 위에서 아래까지 쓱 훑어보며 마치 물건을 확인하듯 말했습니다. 빚은 우리가 갚아줬어요. 이제 순정 씨가 약속을 지켜야겠죠. 그 말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건네준 친절이었으니까요. 그날 밤부터 순정의 방은 감옥과 같았거든요. 방은 넓었지만 문은 늘 밖에서 잠겨 있었죠. 식사는 문 앞에 놓였고 말을 걸어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순정은 조용히 밥을 먹으며 이렇게 생각했죠. 괜찮아. 어차피 나 하나면 돼. 승우 씨만 다치지 않으면 돼. 밤이 깊어지면 복도 끝에서 느릿한 발소리가 다가왔어요. 그 남자의 발소리였죠. 순정은 늘 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거든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고개를 살짝 숙인 채 오늘은 그만두세요. 저 할 수 없어요. 그녀는 늘 이렇게 말했죠. 그 말은 조용했지만 단단했어요. 그러나 그 단단함은 그 남자에게 기분 나쁜 거절이었고 거절은 언제나 폭력으로 이어졌습니다. 어느 겨울밤 순정이 팔을 감싸쥐고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왼팔이 이상하게 뒤틀린 채로요. 숨을 들이쉴 때마다 팔목이 타는 듯 아파왔고 멀쩡한 팔로 조심스레 잡아 올려도 뼈가 제자리에 없는 걸 자기 스스로 느낄 수 있었죠. 하지만 울지는 않았어요. 그의 폭력 때문이 아니라 울어버리면 자신이 더 약해질까봐 그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버티면 돼요. 승우 씨만 다치지 않으면 돼요. 그리고 다시 주저앉아 팔을 감싸 안았죠. 순정의 다리까지도 망가져 버렸거든요. 폭력이 반복되던 어느 날 순정이 방을 나서려 하자 그 남자가 뒷덜미를 잡아 끌었고 순정의 무릎은 바닥 모서리에 크게 부딪혔죠. 처음엔 파르르 떨리기만 하던 다리가 며칠 뒤에는 버티질 못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왼쪽 다리가 자꾸만 꺾였고 한 발로 벽을 짚어가며 걷는 날이 이어졌죠. 집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서 애도 못 낳지? 몸이 저래서 참. 그 말에 순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럴 필요도 없었거든요. 그녀는 매일 조금씩 부서지고 있었고 몸이 부서지는 것보다 마음이 더 아팠죠.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늘 같은 자리였죠. 순정은 그 하늘을 바라보며 누군가를 떠올렸거든요. 승우 씨 당신만은 모르고 지내줘요.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사는지 알면 마음 아파하잖아요. 사랑은 멀어지면 흐릿해지는 게 아니라 멀어질수록 더 선명해지는 것이라는 걸 순정은 너무 늦게 깨달았죠. 그리고 어느 날 부잣집 여자는 냉담하게 말했습니다. 아무 쓸모가 없네. 애도 못 가지지 몸도 성한 데가 없지. 빚은 갚았으니 이제 나가요. 여러 해 동안 폭력으로 고통받아온 순정에게 그 말은 해방이 아니라 버려짐이었거든요. 순정은 부축도 없이 절뚝이며 차가운 길로 나섰죠. 손에는 그날 가져온 작은 보자기 하나뿐. 그녀는 문득 뒤돌아보지도 않고 그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거든요.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 그날 그 부잣집 대문은 아무 소리도 없이 닫혔습니다.
마치 사람이 아니라 짐 하나 내다 버린 것처럼요. 순정은 부잣집에서 쫓겨난 그날 아무도 부축해주지 않는 길을 절뚝거리며 끝까지 걸어 나왔죠. 머리도 헝클어진 채로요. 손에는 작은 보자기 하나. 그게 그녀의 전부였죠. 가볼 데가 거기밖에 없네. 그녀는 자신에게 들리지도 않을 만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고향? 불이나 타버린 자리. 부모님이 떠나간 자리. 이젠 아무것도 남지 않은 자리. 그래도 갈 곳은 그곳뿐이었죠. 고향에 도착했을 때 집터는 이미 잡초가 가슴 높이까지 자라 있었거든요. 기둥 몇 개만 남은 채 수처럼 그을린 흔적만 세월을 버티고 있었죠. 순정은 그 자리 앞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스치는데 마치 오래된 목소리가 귓가를 건드는 것 같았어요. 엄마, 아버지. 눈물이 나오려다 다시 들어갔죠. 울면 또 무너질 테니까요. 그녀는 제일 처음 해야 할 일을 선택해야 했어요. 앉았다가 일어나는 연습. 다리가 제 힘을 잃어버린 지 오래였으니까요. 왼쪽 다리는 자꾸만 꺾였고 팔은 각도가 맞지 않아 보자기를 들어 올리는 것조차 힘들었거든요. 그런데도 순정은 묵묵히 움직였어요. 누가 봐주지도 칭찬해주지도 않는데 그녀는 스스로를 다잡았죠. 살아야 하니까요. 고향 사람들은 알면서도 모른 척했거든요. 장터에서 누군가 수군거렸어요. 저 여자 순정이 아니요? 어쩌다 저렇게 됐대? 부잣집 갔다가 쫓겨났단다. 에구, 하지만 다가와 인사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으니까요. 사람들은 알고 있었죠. 관여하면 나만 손해다. 그 시절엔 그게 지혜라고 믿는 이들이 많았거든요. 순정은 그런 시선들을 그냥 스쳐 지나갔습니다. 오히려 익숙했거든요. 부잣집에서 이미 사람들의 차가운 눈길에 오랫동안 길들여져 버렸으니까요. 일은 몸이 움직일 수 있는 일부터 찾아다녔어요. 농촌 식당에서 설거지를 해보려 했지만 팔이 제대로 올라가지 않아 사장님이 난감한 얼굴로 말했죠. 아줌마, 이래선 일 못해요. 미안한데 오늘까지만 나와요. 다음은 시장 채소 가게였어요. 하지만 다리가 자꾸 꺾이자 가게 주인이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죠. 아이고, 다쳐도 우리 책임인데 안 되겠어. 아주머니!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도 똑같았어요.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 일할 수 있는 몸이 아니었던 거죠. 그날 밤 집터 옆에서 불을 피워 작은 냄비로 국에 물만 타서 먹으며 순정은 처음으로 숨을 길게 토해냈어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울음도 기도도 아닌 그냥 체념 같은 한숨이었죠. 그러다 어느 날 길가에 엎어져 있던 종이 상자를 보게 됐어요. 비에 젖은 상자였지만 그 위에 선명하게 적힌 글자가 눈에 들어왔죠. 폐지 수거함 키로당 매입. 순정은 한참 동안 그 글자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상자를 접어 한 손으로 겨우 들었죠. 이거면 오늘은 밥 한 끼 먹을 수 있겠네요. 그날 이후 순정의 하루는 폐지를 줍는 일로 시작해 폐지를 팔며 사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팔은 아팠지만 왼손으로 끌고 오른손으로 밀며 그녀는 휴지처럼 가벼운 종이조차 몸을 다 써서 끌어모았거든요. 사람들은 지나가며 말했죠. 저 할머니, 저기서 사는 모양이더라. 불쌍해라 근데 뭐 어쩌겠어. 그 말들도 이제는 가슴에 박히지 않았으니까요. 왜냐하면 순정은 이미 무너질 만큼 무너져 본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녀는 그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이렇게 중얼거렸더라고요. 그래도 살아야죠. 살아야 언젠가 누구든 한 번쯤은 저를 불러줄 테니까요. 그녀는 그게 누구인지 말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가슴속 깊은 곳에 있던 이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승우 씨.
폐지더미 위로 떨어진 햇살 한 조각이 그 고백 속에 그녀의 손등을 조용히 비추고 있었거든요. 그가 아니면 안 된다고. 순정은 나지막히 말했죠. 시간은 참 이상한 방식으로 흐르더라고요. 누군가에게는 상처를 잊게 해주는데 또 누군가에게는 상처를 더 선명하게 만들어 놓았거든요. 승우에게는 37년의 세월이 후자 쪽이었습니다. 순정이 부잣집으로 끌려간 뒤 승우는 몇 번이나 그 집 앞을 맴돌았죠. 문을 두드릴 용기는 없었지만 그래도 혹시나 해서요. 하지만 그 집엔 언제나 딱딱한 경비와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차가운 기운뿐이었죠. 그의 겨울 승우는 결국 결혼을 했어요. 어머니가 원했던 집안이었고 그저 너도 이제 가정을 가져야지 하는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죠. 사랑해서가 아니었거든요. 살아야 하니까 그저 그렇게 살다 보면 잊혀질 거라고 스스로를 속였을 뿐이었으니까요. 결혼 후 승우는 자신이 드디어 평범한 행복이라는 걸 누려보는 줄 알았거든요. 야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작고 따뜻한 아기가 기다리고 있었죠. 손가락 끝으로 아빠의 손을 꼭 잡는 그 힘. 작은 눈으로 가만히 바라봐주는 표정. 그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그때서야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 아기는 승우가 처음으로 온전히 사랑한 존재였죠. 그런데 그날 승우는 당직이 길어져 평소보다 늦게 집에 도착했거든요. 문을 여는 순간 집안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어요. 아내가 깊이 잠들어 있었고 아기 방 문은 닫혀 있었죠. 승우는 그 조용함이 왜인지 나도 모르게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여보, 아기는? 아내는 눈을 비비며 대답했죠. 아, 그냥 옆방에 재웠어. 오늘 좀 피곤해서. 승우는 그 말에 심장이 순간적으로 덜컥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100일도 안 된 아기잖아요. 절대로 혼자 두면 안 된다는 것을 아내는 잘 몰랐던 거죠. 혼자?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승우는 문을 열었거든요. 방 안은 기묘할 만큼 고요했어요. 너무 고요해서 숨이 멎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아기는 작은 이불 위에 곱게 누워 있었거든요. 하지만 가슴이 오르내리지 않았습니다. 아가야? 아가야 들리니? 승우는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안아들었어요. 손끝에 닿은 피부는 이미 차갑게 굳어가고 있었죠. 입가에는 굳어버린 우유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마치 울다가 지쳐 잠든 것처럼요. 승우는 다급히 입안을 확인하고 가슴 위에 손을 올렸어요. 제발, 제발. 동료들에게 하듯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아기는 작게 한번 몸을 떨고는 다시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그때 아내가 들어와 비명을 질렀어요. 여보, 나 그럴 생각 아니었어. 그냥 잠깐만. 그 말이 승우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을 때 의사들은 고개를 저었으니까요. 내 기능은 거의 정지 상태입니다. 심장은 아주 약하게 뛰고 있어요. 그 말에도 승우는 믿지 않았거든요. 아니, 믿고 싶지 않았죠. 살아있잖아요. 심장이 아직 뛰고 있잖아요. 그 한마디를 붙잡고 승우는 숨을 쉬었죠. 그게 아빠가 할 수 있는 전부였거든요. 놀랍게도 아기는 그날 밤을 넘겼고 그 다음 날도 넘겼어요. 의사들은 희귀한 케이스입니다. 살아있는 건 거의 기적입니다. 라고 말했죠. 그리고 정말 기적처럼 아기는 그 한 달 동안 키가 조금씩 자랐거든요. 기저귀를 갈아줄 때 엄마가 처음 사두었던 사이즈가 점점 작아지는 게 신기할 따름이었죠. 몸은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람을 아이가 느끼지 못합니다. 그 말이 승우의 심장을 매일 아프게 했거든요. 아기의 코와 입에는 작고 차가운 관이 있었어요. 기계가 대신 숨을 넣어주고 있었죠.
그 작은 가슴이 기계의 리듬에 맞춰 살짝씩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모습은 살아있는 것 같으면서도 살아있지 않은 것 같아 승우를 미치게 만들었죠. 어느 날이었어요. 승우가 조용히 아기의 손을 잡아주었죠. 아기는 아무 반응도 없었는데 그 순간 아기의 눈가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렀거든요. 의사도 놀랐어요. 눈물은 반사신경이 아닙니다. 아기가 느끼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승우는 무릎이 툭 꺾였죠. 아가야, 아빠가 왔다. 아빠가 여기 있어. 그의 손은 떨렸고 말은 다 끊겼지만 그 말들이 아기의 눈물에 조용히 스며들어가고 있었거든요. 아기가 중환자실에 있으면서 교회 목사님들이 매일 찾아와 기도해 주셨어요. 병원 복도는 소리를 삼키듯 고요했지만 기도가 울릴 때는 어디선가 작은 빛이 잠깐 스치는 것 같았죠. 주님, 이 작은 생명에게 당신의 평안을 내려주소서. 승우는 예배가 시작될 때마다 아기 옆 의자에 조용히 고개를 숙였거든요. 기도 소리는 이상하게 아기의 손끝을 조금씩 따뜻하게 만들었죠. 그 한 달 동안 승우는 매일 울었거든요. 울음은 소리도 없었고 눈물만 조용히 턱 끝에서 떨어졌죠. 아가야, 하루만 더 버텨줘. 그 한 달은 지옥 같았지만 또 기적 같았어요. 그날 의사는 조용히 승우를 불렀어요. 오늘 심장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승우는 아기 옆에 앉아 작은 손을 잡아줬죠. 아가야, 아빠 왔어. 아빠 여기 있어. 그리고 아주 천천히 모니터의 파형이 낮아졌거든요. 삑삑삑. 그러다 마지막으로 가늘고 연약한 파동이 한번 흔들리더니 삑. 모든 게 멈췄습니다. 기계음이 울리는데 승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아기를 가슴에 꼭 끌어안고 조용히 흔들렸죠. 아가야, 고생했다. 아빠가 미안하다. 그 말을 끝내지 못한 채 승우는 숨을 삼키며 울었죠. 그 울음은 세상에서 가장 조용했지만 가장 처절한 울음이었으니까요. 아기의 심장이 멈추고 병원에서 모든 절차가 끝났을 때 승우는 장례식장으로 안내받았거든요. 안내인은 말없이 철문 하나를 열어주었죠. 차갑고 축축한 공기, 희미한 불빛 아래 작은 속옷을 입힌 아기가 하얀 천이에 조용히 누워 있었죠. 얼마 전까지 인공호흡기 아래에서 겨우 숨을 이어가던 아이가 지금은 차가운 금속 선반 위에 작은 몸을 맡기고 있었죠. 그리고 승우는 그 순간 심장이 한번 멎는 것 같았어요. 아가야. 그는 천천히 다가가 아기의 뺨을 쓸어내렸는데 손끝 아래로 느껴지는 건살의 따뜻함이 아니라 차가운 냉기가 돌았죠. 아기의 뒷머리는 오래 누워있던 자리 때문인지 상처가 눌리고 약간 변색되어 있었고 육안으로도 썩어 들어가는 부분이 보였거든요. 승우는 그걸 보는 순간 다리가 힘을 잃어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죠. 아가야, 아가야, 이게 뭐야? 그는 숨조차 제대로 못 쉬었어요. 목에서는 울음인지 기도인지 모를 소리가 끊어졌다 이어지며 나왔거든요. 그리고 금속 선반 아래 바닥에 두 손을 짚고 그는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 울었죠. 주님 제발 이 아이 손 잡아주세요. 눈물이 바닥에 떨어져 차가운 회색 타일 위에 작은 원을 만들었죠. 주님 왜 제 아기가 이렇게 가야 했나요? 왜요? 그의 말이 끊겼다가 다시 이어졌죠. 차라리 제 목숨을 아기 대신 데려가세요. 이 아기만은. 승우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흐느꼈습니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못하고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은 울음이었어요. 그 작은 차가운 방 안에서는 승우의 울음하고 장례식장 냉기만 서로 부딪히고 있었죠. 그날 승우는 아기를 떠나보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부가 함께 떠나가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술만 마시면 소란 피우는 최씨 아저씨.
그는 빚쟁이 하수인으로 살며 누구든 돈에 묶이면 끌고 가던 사람이었죠. 그날 밤도 마찬가지였어요. 소방서 앞에서 술 냄새를 풍기며 고함을 치고 있었거든요. 야! 서승우! 나오라 그래! 너한테 할 말 있다니까? 승우는 당직 중이었지만 이상하게 그 목소리가 신경을 긁었어요. 밖으로 나가자 최 씨는 번들거리는 눈으로 승우를 보며 비웃었죠. 너 아직도 그 여자 생각하냐? 그 순정이라는 여자 말이다. 승우의 발끝이 순간 굳어버렸어요. 왜 그 이름을 입에 올립니까? 최 씨는 비틀거리며 킬킬 웃었습니다. 에이, 왜 그래? 나 덕분에 그 여자 잘 살았잖아. 부잣집에서 상점 모시고 살았으면 좋았겠다. 그치? 승우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죠. 그 말투는 무언가 숨기고 있는 사람의 말투였거든요. 진짜로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최 씨는 갑자기 술병을 바닥에 던지며 소리를 질렀어요. 네가 몰라서 그래. 그 여자가 왜 그 집에 간 줄 알아? 돈 때문이라고? 빚 때문이라고? 아니야. 이 멍청한 놈아. 승우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 여자는 너 때문에 갔어. 순간 세상 모든 소리가 멎은 것 같았거든요. 최 씨는 비틀거리며 승우의 멱살을 잡았다 놓으며 말했죠. 그 여자 내가 데려가려고 했을 때 얼마나 발버둥을 쳤는지 알아? 승우 씨는 다치면 안 돼요. 그 말만 하더라. 승우는 말문이 막혔어요. 목구멍이 뜨겁게 조여오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최 씨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그 여잔 평생 너만 생각했어. 부잣집 가서도 매일 네 이름만 부르더라. 그 집에서도 네 이름만 불렀어. 맞을 때도 굶을 때도 늘 승우 씨만. 그 말은 칼날처럼 승우의 가슴을 찔렀어요. 그리고 최 씨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던지고 비틀거리며 골목으로 사라졌습니다. 지금도 너 기다리며 살고 있겠지. 폐지나 죽고 살면서 승우, 네 이름 붙잡고 말이야. 승우는 그 말을 믿고 싶지 않았죠. 하지만 발걸음은 이미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그는 조심스레 고향 오래된 외곽길을 따라 걸어갔죠. 달빛만 희미한 길, 바람도 멈춘 듯한 고요. 그 끝에서 한 여자가 보였어요. 폐지가 산처럼 쌓인 더미 속에서 작은 등을 구부리고 종이를 주워 담는 모습. 걸음은 절뚝거렸고 팔은 불에 탄 나무처럼 부자연스럽게 꺾여 있었으니까요. 등은 완전히 굽어 있었고 천천히 숨을 고르며 종이를 주워 담는 그 모습은 37년 전 아카시아 나무 아래에서 웃던 그녀의 모습과 너무나 멀리 변해 있었거든요. 승우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멈춰섰죠. 입술이 떨렸고 손끝이 저릿했거든요. 그리고 참아왔던 눈물이 서서히 조용히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순정아. 소리도 나오지 않았죠. 그저 입모양만 만들어졌어요. 순정은 승우를 몰라봤거든요. 밤이 깊었고 눈도 잘 보이지 않았고 그냥 살아내느라 바빠서 누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지도 몰랐으니까요. 그녀는 겨우 상자 하나를 들고 절뚝거리며 집터로 돌아갔죠. 승우는 더 이상 다가가지 못했거든요. 다가가면 그녀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를 직접 보게 될 것 같아서요. 그는 어둠 속에서 입술을 깨물고 울었습니다. 너 어떻게 혼자 이렇게 살아왔어? 그 울음은 세상이 들으면 안 되는 울음 같았어요. 남자의 울음이 아니라 영혼이 찢어지는 소리였죠. 그날 밤 승우는 처음으로 확실히 알았거든요. 순정은 자신을 버린 게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해 자기 삶을 버렸다는 것을. 평생을 기다려온 사람을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마주칠 것이라고 그는 상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는 그 여자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깊은 상념으로 멀리 서서 지켜보며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승우가 장비를 점검하는데 갑자기 경보음이 울렸거든요. 폐지가옥 화재 발생. 전대원 즉시 출동. 폐지. 그 단어가 승우의 온몸을 얼게 만들었습니다. 아침에 본 그 여인의 손수레, 폐지 더미, 구분 등. 승우는 말도 하지 못하고 차에 탔죠. 젊은 대원들이 물었거든요. 서 선배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승우는 대답하지 않았거든요. 말을 하면 지금 가슴에서 뛰는 공포가 그대로 터져버릴 것 같아서 현장에 도착했을 때 작은 판잣집 하나가 불길에 휩싸여 있었으니까요. 문이 반쯤 타서 기울어져 있었고 집 앞에는 폐지와 골판지가 산처럼 쌓여 있었죠. 젊은 대원이 외쳤어요. 안에 사람이 있습니다. 그 순간 서승우의 다리가 풀려 아스팔트 위에 주저앉았어요. 그 집, 그 폐지 더미, 그 실루엣. 아침에 봤던 바로 그 여자의 집. 승우는 벌떡 일어나 불길 속으로 뛰어들려 했거든요. 서 선배님, 위험합니다. 여러 대원이 붙잡았지만 승우는 악을 쓰며 밀쳐냈어요. 나, 안에 사람 있다고. 저 사람 내가 지켜야 하는 사람이야. 그의 목소리는 평생 단 한 번도 내지 못한 절규 그 자체였거든요. 방독면을 쓰고 불 속으로 들어간 순간 승우는 시간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한 여인, 부러져 뒤틀린 왼팔, 아카시아 잎 하나가 재와 함께 떨어졌습니다. 승우는 그대로 무너졌죠. 순정아, 그는 방독면을 벗을 뻔했거든요. 그 순간 옆에 있던 대원이 그를 붙잡았어요. 선배님, 안 됩니다. 그러나 승우는 이미 알고 있었죠. 이 여자가 누구인지, 왜 자신이 평생 잊지 못했는지, 왜 하나님이 이 순간을 준비하셨는지. 순정의 숨은 희미했지만 아직 끊어지지 않았거든요. 승우는 떨리는 손으로 순정의 손등을 감싸며 말했죠. 나야. 순정아. 승우야. 내가 늦게 와서 미안하다. 눈물이 방독면 안으로 흘러내렸죠. 불길이 타오르는 소리보다 승우의 흐느낌이 더 크게 들렸거든요. 불길은 이미 천장을 핥고 있었고 기둥 하나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험해 보였으니까요. 승우는 재와 연기 속에서 순정의 몸을 끌어안고 바닥에 웅크렸죠. 그녀의 머리칼에는 아카시아 꽃잎 하나가 그 흐름과 함께 붙어 있었거든요. 순정의 눈이 아주 조금 떠졌습니다. 그녀는 불빛보다 희미한 미소를 지었어요. 승우 씨, 정말 왔네요. 승우는 그 말에 숨이 끊어지는 것처럼 오열했죠. 순정아, 왜 혼자 이렇게 살아왔어? 왜 나한테 한 번이라도 말 안 했어? 순정의 손이 떨리는 힘으로 승우의 손등을 감쌌어요. 내가 말하면 당신 인생 망칠까 봐요. 그때도, 지금도 저는 당신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승우는 고개를 저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아니야. 그게 짐이 아니라 내 평생 붙잡고 싶었던 사랑이었어. 나는 결국 너였어. 처음도 마지막도 너였어. 순정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거든요. 나 혹시 예수님 만나러 가는 거겠죠? 그 순간 승우는 흔들리는 불길 속에서 순정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기도하듯 말했어요. 순정아, 예수님이 네 손 잡아주실 거야. 내가 지금 여기서 너를 그분께 맡길게. 넌 절대 혼자가 아니야. 순정의 눈에서 불길보다 천천히 맑은 눈물이 흘렀거든요. 승우는 그 순간을 막으려는 듯 그녀를 품에 꽉 너무 세게 안았죠. 안 돼. 순정아. 가지 마. 제발 나 기다려. 나 아직 사랑한다고 말도 못했어, 순정아.
불길이 천장을 무너뜨리는 소리보다 승우의 오열이 더 크게 울렸거든요. 젊은 대원들이 그를 끌어내려 했지만 승우는 끝까지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나, 이 손 평생 못 잡았던 손이야. 이제 와서 어떻게 놓으라고. 그는 결국 순정의 차가워진 손등에 얼굴을 묻고 하늘을 향해 몸부림치며 울부짖었거든요. 예수님, 내 여자의 삶, 저 대신 꼭 안아주십시오. 그날 불길은 사라졌지만 불보다 뜨겁고 불보다 오래가는 사랑이 그 잿더미 위에 남았거든요. 그리고서 승우라는 한 남자는 그 자리에서 평생의 눈물을 모두 쏟아냈죠. 불은 꺼졌지만 승우의 마음에서는 아직 꺼지지 않은 불꽃이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누군가는 한평생을 잊지 못한 첫사랑을 마지막 순간에서야 다시 만나고 누군가는 사랑을 지키려다 자기 삶마저 잃어버렸죠. 그리고 누군가는 너무 늦게 사랑의 이름을 깨닫게 되었으니까요. 배순정이라는 이름은 평생 한 남자의 마음에서 지워진 적이 없었거든요. 37년 전 그리고 노년의 마지막까지 한 번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순정이 남긴 것은 미련이 아니라 사랑, 눈물이 아니라 용서, 슬픔이 아니라 빛이었죠. 그녀의 손은 이제 차갑지만 그녀가 남긴 사랑은 그 누구보다 따뜻했거든요. 그리고 승우는 그날 알았습니다. 사랑은 때로 가장 잔인한 순간에 돌아오지만 그 사랑이 남긴 흔적만큼은 평생을 비추는 등불이 된다는 것을. 누군가는 꽃 한 송이를 통해 사랑을 기억했고 누군가는 평생 지우지 못한 이름 하나의 마음을 묶어두고 살았죠. 그리고 오늘 그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서로를 안았거든요. 제 첫사랑, 순정이를 당신 손에 맡깁니다. 내 사랑, 순정이는 세상에서 가장 착한 저희 사랑이었으니까요. 가난했어도 원망하지 않았고 버려져도 미워하지 않았거든요. 주님 제 사랑을 데려가신다면 제 손을 잡고 함께 데려가세요. 순정이 혼자 가지 않게 두려움 없이 눈 감을 수 있게. 주님, 제 마지막 사랑이 마지막 순간에 부디 평안을 주십시오. 불길이 작게 흔들렸고 승우의 기도는 흔들리는 불빛 위로 부서진 눈물처럼 떨어졌으니까요. 그리고 순정이 마지막 힘을 모아 속삭였죠. 승우 씨의 수님이 오셨어요. 그 말과 함께 순정의 눈동자가 천천히 빛을 거두고 스르르 감겼습니다. 승우는 순정의 손을 가슴에 꼭 끌어안은 채 끝내 울음을 삼키지 못했어요. 폭풍처럼 깊은 오열이 터져 나왔거든요. 그날 한 남자는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을 떠나보냈고 한 여자는 평생 지켜온 보석 같은 사랑을 조용히 주님 품에 맡겼으니까요. 그리고 불길이 완전히 사라진 자리 아카시아 꽃 한 송이가 제 위에 내려앉았죠. 오늘도 금빛 같은 하루 되이소. 다음 사연에서 또 뵙겠습니다.